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과 함께 경제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환율을 보면 정말 각자도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강달러면 다 같이 달러 대비 가치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네. 약달러면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다른 나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각각인 것 같아요. 요즘이 특히 좀 그렇고요. 이제 보통 원달러 환율만 많이 보시니까 뭐 다른 나라가 뭐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뭐 상대적으로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원래는 뭐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나 뭐 달러 대비 유로나 뭐 엔, 뭐 원래는 비슷하게 다 그렇죠. 움직이는데 예. 4월 이후부터는 이 유로나 원, 뭐 달, 뭐 엔, 뭐 파운드 포함해서 다들 좀 각자 도생하는 좀 특이한 지금 움직임을 그래프가 보이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그렇죠. 움직이던 것이 예. 확 벌어진 거 보면 예, 그래프의 이제 흐름은 위로 가면은 각 통화의 이제 강세고 아래로 가면은 달러 대비해서 약세인데 3월 달까지는 뭐 다들 방향성은 똑같죠. 예. 달러 대비해서. 하지만 이제 4월부터 보시면은 뭐 강해지는 애들도 있고 약해지는 애들도 있고 각자 다르게 움직이는데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 3월까지는 워낙에 인플레가 심하니까 예.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던 시기였었고요. 모든 나라가 동일한 통화 정책이니까 뭐 그 어떤 금리 차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똑같을 수밖에 똑같으니까. 없었죠. 그러면 이제 환율의 방향성이 똑같죠. 예. 그런데 이제 4월부터는 나라별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은 계속 동결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중국은 인하를 많이 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결을 이제 하고 있고, 예. 뭐 유럽이랑 미국은 인상하고 있고, 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강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통화 정책이 차별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 통화 가치에 반영이 돼서 중구난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일렬 대오로 유지하던 네.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는 어떻게 네. 보면 각국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는 제어는 거의 끝났고, 예. 이제 긴축도 거의 끝났다 예.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의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뭐 똑같이 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방향을 바꾸려면 몸집이 좀 빠른 사람이 있을 그렇죠. 거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살이 쪄서 좀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분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이 이제 4월부터 국가별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어떤 나라는 빨리 이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들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좀 천천히 가는 나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중에서 그럼 누가 빠르냐? 신흥국이 빠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가별로 밸류체인 상에서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원자재 국가가 있고 한국은 그걸 받아가다가 생산 제조를 하는 이제 국가들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나라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최종 소비 국가가 움직이는 게 제일 느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거미집 효과라고 하듯이 최종 소비가 조금 변해도 요 원자재나 뭐 1차 벤더, 2차 벤더 요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들이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제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각국의 이제 통화 정책의 속도 차이가 날 때, 예. 금리 차이가 나니까 예. 이걸 이용한 고금리 캐리 이걸 예. 강조하셨는데, 네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자본을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신흥국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국 인하했고 폴란드,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나 한국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향후에 곧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고 인도, 브라질 같은 데도 이제 올해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반면에 선진국들은 계속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소비가 잘 버티고 있기 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금융시장의 영향력은 이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 선진국이 그렇죠.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글로벌 금리가 최근에 또 저점 대비 좀 올라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선진국들이 우리 더 긴축하겠다. 연준이 그렇게 나오니까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흥국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이미 금리를 이제 인하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시차를 본다면 앞으로 선진국들도 금리 긴축에 막바지에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레벨이 높으면 어차피 신흥국을 따라갈 거니까 미리미리 채권 절대적인 이제 캐리가 높은, 즉 금리가 높으니까 매년 그 금리는 먹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 사놓고 나중에 금리 인하를 혹시 한다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금리는 먹고 금리가 떨어지면 거기서 자본이득이 자본이, 또 그렇죠.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양방으로 먹을 수 있고 정말 제 예상이 틀리거나
정말 아주 새로운 일이 터져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렇더라도 저는 이미 고금리에 사놨지 않습니까? 그 고금리는 계속 매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주로 주장하는 안전마진 이런 이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이 좀 약간 묘한 것 같아요. 예. 신흥국 성격도 있고 선진국 성격도 있고 이런 있습니다. 중간 입장이다 보니까 네. 우리 물가 지금 2.7% 나와서 네. 인플레는 잡혔다. 이제 네. 한국은행 그 긴축은 뭐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은 여전히 하늘에서는 경기를 네. 늦추고 있잖아요. 네. 이게 중앙은행들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좀 잘 컸으면 좋겠으면 사랑하지만 좀 엄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이 아이가 좀 똑바로 자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혹시 고삐를 계속 잡고 있어야지, 이게 괜히 고삐를 늦췄다가 아예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잘 안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지금 한국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가 잡히는 건 분명한데 다만 중앙은행의 태도가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약간 시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확인하고 나중에 언급하죠. 예, 보통. 예. 혹은 이 고금리의 누적된 부담이 이제 경제에 좀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오거든요. 그럴 때 아마 태도가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준은 뭐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예. 기정사실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는 있죠. 있는데 예. 한은은 과연 이번 예. 달에 금리를 올릴까요? 동결할까요?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밸류체인상의 위치를 찾아본다면 결국 한국은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죠. 우리가 맨날 금리 차를 보는 이유가 금리 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환율 때문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환율이 불안하면 한은은 뭐 금리 차와 무관하게 환율이 뭐 상승해서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환율이 계속 1,300원 전후에서 잘 안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불안해져서 뭐 1,340, 50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움직일 것이냐, 이런 점을 잘 이제 보셔야 되고요. 환율이 안정된다면 굳이 우리가 미국 따라서 인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다면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환율을 좀 주목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경제 기자 오래 하면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제 나름으로 느낀 거는 예. 환율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의 전부를 다 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조업에 대해서는 뭐 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원유는 이건 예. 국제 정치학이지 이건 예. 뭐 경제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예.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또 경기가 걱정이 되더라도 예. 한은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창용 총재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정치로부터 독립했지만은 연준으로부터 독립 못했다라는 그 부분인데, 중요한 발언이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벌어지죠. 이런 부분이 좀 아직도 여전히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뭐 자본 이탈이나 이제 결국 또 환율이네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금리 차가 벌어져도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건데, 다행히도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일부 이제 전환되려는, 예. 이 전환이라는 건 저점을 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이제 저희가 차트를 좀 그려보면은 그 차트상 반도체 경기에 환율이 후행합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뭐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점을 치고 이제 많이 올라간 지가 꽤 올라왔죠. 됐거든요. 환율이 얘를 후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게 지금 환율인가요? 지금 좀 붉은 선? 녹색이 원달러 예. 환율이고요. 전년 대비입니다. 밑으로 가면 하락이고요.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회색이 이 반도체 경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서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가 선행하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환율을 예측할 때 좋은 지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즉 반도체는 제가 축을 반대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회색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저점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이제 겹쳐놔서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경기가 환율에 3개월 이상 선행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거 아닐까요? 수출하고 수출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수출이란 그림을 그리는데 특히 2014년부터는 수출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수출이랑 환율의 그림을 그리면 얘는 좀 동행하거든요. 아, 우리한테 선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가 선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 그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반도체 경기가 이제 최악을 지났고 최근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실적도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재고 사이클 관련돼서 이제 최악을 좀 지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율이란 거는 절대적으로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최악이었다가 그거를 벗어나기만 하더라도 환율은 떨어지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환율은 앞으로 꾸준히 아래쪽 압력이 연말까지 계속 이제 있을 거다. 즉 워낙 강세죠. 그러면 한은도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예,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뭐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금리 예. 역전되고 한미 간의 역전되고 예. 격차 벌어지면 예. 자본이 다 유출될 거다 이렇게 네. 하는 것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제 한마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은 한국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의 그림을 또 한국이랑 미국 기준금리를 한번 그려보시면 거꾸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예. 늘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보여주네요. 차트도 네. 보시면 가령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림이 있는데요. 미국이 올릴 때 우리가 내린 적도 많고요. 예. 미국이 내릴 때 우리가 올린 적도 많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먼저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냐 이렇게 약간 고정관념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것도 환율만 안정되면 감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다시 물가로 돌아가서 네. 최근에 그 리포트를 보니까 물가 하락의 수혜 부분 즉 네. 혹은 또 이제 그 고물가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자산군을 미리 그렇죠.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네. 언급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물가가 문제니까 금리가 올랐고 그에 따라서 채권이 사실 지난해 2022년에 채권의 수익률 기준으로 금리가 올라서 손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의 자본주의 역사상 거의 300년 내 가장 최대폭의 채권 손실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 해에는 보통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저희는 곧 물가 안정에 따라서 채권 쪽 자산을 좋게 보고 있고요. 주식 쪽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좀 민감한 주식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게 주로 성장주들 중에서 특정한 이제 기술 섹터 쪽을 이제 많이들 쳐다보고 계시고 뭐 그쪽의 주가도 이제 많이 오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특정 기술주 쪽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출이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반도체도 좋다. 이렇게 주식 쪽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지만 예. 이 경제랑 주식이랑 최근에 좀 따로 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의 어떤 키 팩터는 경제도 경제지만 중요한 건 이 기대 인플레와 통화 정책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 있고 앞으로는 뭐 완화될 것이다. 이게 좀 더 가격에 영향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뭐 연초에 들어왔다가 좀 지금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 예.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은 이 환율의 뭐 동행 혹은 후행해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주요 해외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에 있는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예. 좀 아시아 쪽에 대한 베팅을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들어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나라들은 앞으로 경기가 저점을 치고 이제 올라갈 건데 우리 미리미리 들어가서 사놓자 하면서 매니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니까 처음엔 통화가 약세가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경기가 터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통화 가치가 강해지게 되는 거고 주가는 미리부터 이제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 충분히 외국인 자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러면 하고 뭐 꼭 있습니다. 먹고 알 먹고가 되네요. 환율도 먹고 주식도 먹게 되는 예. 거겠죠. 그러면 거기 아시아에 중국도 포함되는 겁니까? 중국은 좀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돈을 빼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외국인 자금은 최근에는 빠져나오는 게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도는 조금 덜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오히려 중국 내국인들이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자금을 호주나 캐나다 쪽으로 좀 빼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자산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